자, 그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 REBT에서는 이걸 A, B, C, D, E 이렇게 모델을 해요. 그 행동주의에서는 A, B, C 있었죠.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행동주의에서 A, B, C는 요 B가 행동이에요. 그리고 에이시던트 해가지고 선행사건, 컨스퀀시스 결과 이 과정의 패러다임이면 패러다임이라면 패러다임 죄송합니다. 패러다임이라면 A, B, C, D 모델은 여기서 말하는 A는 선행사건은 같아요. 에이시던트 이벤트예요. 사건인데 요게 B가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빌립스예요. 빌립. 예. 신념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을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어떤 일이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선행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신념, 이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건 해석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나 행동적인 결과를 갖다가 보인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울증을 야기한다. 근데 이 신념이 어떤 신념입니까? 그렇죠? 우리 잠깐 돌아가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랬을 때 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떻게 합니까? 논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D가 디베이트, 디프티드 뭐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거, 이게 말이 돼? 라는 거, 이게 쓸모가 있어? 그리고 진짜 일어나? 라는 걸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이때 사용할 때 뭐 소크라테스식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예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논방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수정되거나 합리적인 신념으로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볼 때 요거 쓰는 노트가 있어요. 요거를 직접 쓰게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만 있다는 거. 그래서 A, B, C, D, E로 해가지고 써라. 이 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 단계를 쓰고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길에서 누구 만났는데 날 쳐다보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나 기분이 나빴다. 저 사람이 날 욕하는 거다 했을 때 그거가 야기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기분이 달라지더라. 뭐 이렇게 쓰게 하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수험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교환 안에서 좀 그 교재 안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엔 주요 기법들 뭐 REBT는 인지, 정서, 행동, CBT처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기법에는 내담자 언어 변화시키기, 인지적 과제, 논박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서 기법에는 무조건적 수역, 유머를 사용해가지고 유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상황을 웃기자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빠져있고 막 이랬을 때 한 발짝 떨어져서 환기할 수 있는 능력은 유연성을 주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머. 그다음에 행동적으로는 행동 연습이 행동주의에서 하는 거요. 수치심 공격하는 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걸 수치스럽게 여기냐라는. 그다음에 역할극, 이건 사이코 드라마에서 역할 연기. 어떤 사람의 역할, 나쁜 사람의 역할도 해보고 좋은 사람 역할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장, 자기 주장 훈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주장한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면역법, 직면하는 거, 교화시키는 거. 이건 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측면의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좀 사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이론 중에는 게슈탈트가 있다. 이게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 요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항상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교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스라는 분이 이제 창시됐고 정신분석이라나 형태 심리학,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들을 통합한 그 중에서도 요 형태라고 하는 거가 동의어로 게슈탈트.
게슈탈트가 모양,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체를 이루는 거는 부분을 조합한다고 전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이 지각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존주의 철학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안다예요. 자각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경과 계속 접촉해야 된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개인의 책임감, 이것도 실존주의죠. 그 다음에 비해결 과제는 이제 이 게슈탈트에 나오는 건데, 어떤 게슈탈트의 지각의 원리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실 때 점이 하나하나로 분리된 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이걸 하나의 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서 통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자꾸 이걸 채우고 싶어진 마음이, 이걸 갖다가 비유하면 요거는 완결된 과제고 요건 미완결된 과제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남는 건 뭡니까? 요게 남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찌꺼기 같은 거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상황 전체에서는 이 느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느낌을 무엇인가 해서 얘기를 못해요. 돌아가고 집에 가가지고 어때요? 아우,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완결시켜주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뭐예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이게 인간의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미해결 과제를 완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광고에도 많이 씁니다. 뒷장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짜증나는 게 뭐 우리 코리안 엔딩 뭐 이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죠. 서양 사람들이 아주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게슈탈트적으로 보면 기승전결에 의해 가지고 딱 끝나야 돼요. 누가 죽든 결혼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 다음 장면이 to be continu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봐요. 그러면 그 다음을 못 채우죠, 우리 마음이. 그러면 해석. 예, 삶이 어떻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는 원한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는 이거 버킷리스트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게슈탈트는 뭐예요? 모든 걸 충족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강조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전체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경이 배경이 되고, 배경이 다시 전경이 되고 흘러나가는, 그래서 요 주제, 그래서 지금 여기 매 순간에 변하는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고, 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항상 뭔가 찜찜하게 남겨두면 지나갔는데 자꾸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예요? 가스불 켜놓고 집 나와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찜찜함이 남지 않으려면 가스를 잠글 때 그 순간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거에도 이렇게 찜찜한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희망하고 바라는 걸 얻고 안 얻고, 내가 저 가방을 사고 싶었는데, 차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 마음에 남는다, 이게 아니라 감정과 심리적인 형태에 관련된 측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문제는 각기 다른 접촉 경계의 혼란. 접촉 경계라는 건 나와 외부, 환경과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의 개념이 불확실할 때 혼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진단 명언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요 기법 중에 비느자 기법. 의자 하나 무대에 놓고, 저기 누가 앉아 있는지 하면서 자기의 미완견, 미해결 과제들을 찾는 사이코 드라마에서 온 겁니다. 그다음에 꿈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를 자각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몸에 대한 느낌 자각하는 거.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느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 이런 거가 이게 포함이 된다. 자, 이랬을 때 접촉 경계 혼란 유형이 있다. 여기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이 내사는 사실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그냥 게슈탈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 등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소화하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봅니까? 사이비 종교단체를 믿고 계신 분들이 보면 이거가 있죠. 교주가 지시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고 비윤리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걸 내사라고. 예. 정신분석에서의 내사는 인트로젝션이 저 번역은 같은데요. 달라요. 예. 정신분석의 내사는 외부에 있는 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투사는 그 반대입니다. 예. 용어는 비슷하지만 자신이 수용하기 어려운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안에 있는 게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신분석 개념과 유사하죠. 어쨌든 융합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죠. 예, 친구 관계에도 경계가 있어요. 부부 관계에도 경계가 있어요. 지켜야 될 거 아닌 거. 이게 경계가 있다는데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 경험인지 상대방의 경험인지 모르면서 예, 그러면 어때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실존적 나와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을 무시하거나 흡수되는 거를 경험하죠. 이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전은 개인이 환경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를 자신에게 이렇게 누군가의 화를 내야 될 거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바보 같았어 이런 것들. 편향은 뭡니까? 바이어스, 왜곡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적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둔화시켜버리는 거. 접촉을 약화시켜서 고립되는 거. 자, 이런 현상들의 용어들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다. 이걸 몽땅 다 접촉 경계 혼란 유형 뭐 이렇게 해서 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접촉 경계가 혼란한 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 치료. 예, 현실 치료는 한번 윌리엄 글래서 말씀드렸어요. 저 다른 데서도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선택 이론. 제가 이거 언급했었는데요. 정신장애라는 건 없다예요.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욕구를 충족하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거. 그럼 이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신적 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도 용어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게 그게 건강한 거다. 그렇죠? 이랬을 때 윌리엄 그래서가 얘기하는 게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첫 번째가 인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고, 자, 그 마슬로우의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요건 바퀴로 설명을 해요. 바퀴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바퀴? 자동차가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과 소속감, 힘과 권력, 자유욕구, 즐거움, 생존욕구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글래서가 디테일하게 측정하는 개념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생존욕구는 뭐예요?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되는 거가 돈이 중요하고 이렇게 집, 뭐랄까요? 생존에 관련된 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욕구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보다 나는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게 좋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유가 높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는 거 윌리엄 글래서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심리학은 퍼스널 사이콜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만들었느냐? 아들러예요. 아시죠? 예, 아들러 유명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분석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분석 이론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신분석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분석학계로부터 프로이트로부터 이제 잘려나가죠. 그래서 자기만의 파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이론이 개인 심리학이에요.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이 열등감 극복하고 보통 이걸 갖다가 해석할 때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열등감 컴플렉스예요. 분석가기 때문에 아들러는 분석가였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복합체라고 우리가 번역한다. 이 복합체는 뭐냐? 어떤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감정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식의 컴플렉스라는 용어는
그렇죠? 여러 개에 해당되는 주제에 해당되는 정서적으로 묶여 있는 어떤 것들의 덩어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다. 아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조 안에서 형제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형이 경험하는 거와 동생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가족의 형제 관계의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고 고유한 생활 양식 같은 거 중요하게 여겼다. 교재에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목적지향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법은 수프의 침 뺏기. 그 다음에 마치 머머인 것처럼 행동하기, 격려, 단추, 뭐 누르기, 허용적 질문. 자, 요 내용들은 교재 참고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수프의 침 뺏기 같은 건 뭐예요? 뭔가를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갖다가 먹기가 힘들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이런 질문하는 엉뚱한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마치 먹으려 하는 숲에 침을 뱉어가지고 숲을 못 먹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변형시키는 형태의 개념 교재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머지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류 분석, 이거는 이제 에릭 번이 개발했다. 심리치료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대인 관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린 나,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인 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아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나이도 경험상으로 뭐 이게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전이의 개념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자아 상태가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굴 때도 있고 어른의 행동을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아이처럼 구는 거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처럼 굴었을 때 행동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의 행동도 있고요. 현재의 나의 행동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통찰하고 이해해서 이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아 상태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내담자의 건강한 인성 발달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결국 내담자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바꾸는 거. 이게 교류 분석이다. 자, 그래서 PAC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이렇게 되네요. 제가 자아 상태인데 자를 넣었는데 그래서 P는 페어런츠죠. A는 어덜트, 그다음 C는 어린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사실 이제 성인 자아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성인인 경우에는 이 안에 나도 있고, 그래서 자아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 자아 상태가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모가 내 안에 있는지, 어른인 현재의 나는 어떤 게 있는지, 아이로서의 나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성격 안에 있으니 관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상태가 밖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현 양상들을 갖다가 다뤄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자아 상태는 어때요? 남은 아이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성인이 됐는데도 누군가를 만났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진짜 나는 사실 어른인데 그렇죠? 뭐 이별도 잘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든가라는 건 마치 아이인 상태인 것처럼 스스로의 상태가 나타난다예요. 그래서 이게 에고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알트 에고라는 표현도 써요. 알트가 뭐예요? 부 캐릭터라는 표현들을 우리 일상으로 쓰는데 사실 이런 맥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는 인간의 자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이렇게 복합제로 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유사하게 IFS라고 이너 패밀리 시스템 스테이트 이렇게 내면 가족의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한테 나타나고 어떨 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에서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분석은 내담자가 타인과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느냐, 아버지가 나오느냐, 어른이 나오느냐, 아이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의 소통 방식에 따라서 상호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래서 교류 분석 관련해서는 요거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치유의 4단계가 있다. 치료의 4단계 치유 과정. 그래서 사회적 통제를 형성하는 거, 증상 완화하는 거, 전이를 치유하는 거, 각본의 치유 이렇게 해요. 자, 사회적 통제 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들이 있죠. 특히 뭡니까? 불안, 심리적 증상, 감소 이런 것들 완화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전이의 치유는 뭡니까? 이건 정신분석의 치유 전이의 개념과 유사해요. 내담자가 치료자를 심리적 내사물로, 심리적 내사물이라는 건 내담자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런 개념입니다. 치료자의 건강한 행동을 내담자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 없이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도식화시키면 치료자가 클라이언트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있을 때 치료자의 이것이 내담자가 모델링하는 거에서 마음 안에도 치료자가 있게 생기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물어봐요. 자꾸 이 상담한 이게 내담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설명해주는 패턴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내담자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봐도 치료자가 이렇게 답하겠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예측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선생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 혹은 이렇게 내면화된,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이 상호 어떤 주관의 개념, 투사적 동일시라고 정신분석의 개념인데 치료자의 어떤 측면들이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서 성격의 한 요소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모델링이죠. 그러면 치료자가 없이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본의 치유라는 건 우리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내러티브 세라프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냐, 앞으로 어떨 거냐 했을 때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비생산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고 건강한 사람을 그래서 요것도 뭐 비슷한 치료가 소위 말하는 이야기 치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특성 요인 상담. 요거는 이제 성격적 요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구 간의 어떤 요구 요인 간의 과학적, 합리적 매칭을 통해 가지고 진로 문제 같은 거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정리된 거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상담자가 설명을 쫙쫙쫙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뭡니까? 검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진단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요. 여기서 진단은 뭡니까? 그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 특성, 내담자의 특성, 직업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적합한 진로가 이거 같아요라고 이제 제시하는 거.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 상담은 단일 이론만으로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융합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절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하는. 그러니까 물론 정신분석 공부하고 뭐 뭐랄까 행동주의 치료하고 이렇게 자기가 주요하는 메인이 치료가 있지만 내담자의 증상과 병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골고루 활용해서 절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절충주의라는 이제 입장을 가집니다. 현대 상담의 흐름이 그렇다. 그다음에 상담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담의 실제는 실제 뭐 어떤 이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초기 상담 시작될 때 상담이 시작될 때는 틀을 갖춰야 돼요. 제일 먼저 접수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상담 처음에 이루어지는 초기 면담이 있어요. 이럴 땐 주로 뭘 합니까? 그렇죠. 기본 정보들, 나이, 이름, 성별, 그다음에 주호소 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현재 기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상태, 표면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깊이 있게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왜? 접수 면접이니까. 그다음에 처음 상담에서는 구조화를 해요. 상담 구조화. 안정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틀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하고 야구 경기할 때 우르르라는 거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담의 목표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은 어떤 건지. 내담자는 자기 얘기를 조금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죠. 솔직하고. 상담자는 그런 거를 잘 들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절차, 조건, 권리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시간은 어떻고,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영역을 명확하게 하면 받는 사람이 되게 편하시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상담 관계 형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런 것이 다 완료되지는 않죠. 다 한꺼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인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율, 발전시키는 거, 상담이 구조하다. 그다음에 정신분석과는 약간 다르게 심층적으로 하는 건 다르게 상담은 대부분 목표를 설정해요. 행동주의는 이걸 굉장히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제 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나는 IQ가 90이니까 저는 200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목표가 설정이 됐다. 저 목표 설정은 여러분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한번 따로 기출문제 찾아서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목표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법들인데 요건 이제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필기보다는 실기 쪽에서 좀 많이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 정리해 주시고 실기 때 다시 정리해 보시라.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아니오가 아니에요. 이건 폐쇄적 질문이죠. 없는 질문이에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사항들을 잘 얘기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거기 가셨다는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갔어요, 안 갔어요? 답변은. 그래서 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골고루 좀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경청, 집중해서 듣는 거, 관심 기울이는 거, 명료와 반영, 재진술. 이거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딘이라는 분이 작업 동맥, 저걸 이제 테라퓨틱 워킹 얼라이언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치료적 동맥, 자 이랬을 때 유대관계, 작업의 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작업 동맹이다. 여기서 작업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무슨 벽돌을 쌓자 이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작업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디는 유대관계로 했지만 우리가 배운 단어는 뭡니까? 라포. 그다음에 작업의 동의.
우리 같이 이걸 하자.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도달하자. 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2인 상갑 좀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랬을 때 확인해 봐야 돼요. 뭐 비용을 안 낸다든가 뭐 고소를 당하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윤리적 문제나 딜레마가 뭔지를 인식하고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죠. 문제 인식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윤리 강령 법 규정 등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한테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전문가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택지 결과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고 실행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검사 결과를 봤는데 내용이 틀린 듯 혹은 불리하게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요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요 과정들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과정들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기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생선으로 비유하면 상담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되는데 머리가 초기 상담이라면 몸통이 이제 중기 상담이죠. 본격적으로 문제가 탐색되고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죠. 라포를 쌓고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이걸 다 생선으로 비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우선 재료들을 다 다듬는 게 초기 단계예요. 두 번째는 요걸 갖다가 다 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직접 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요리를 먹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기 단계는 초기에서 파악한 내담자의 어떤 특성들이 있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 CBT다 그러면 역기능적 사고를 찾고 요 행동 패턴을 수동하고 대안 마련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회피, 방어, 저항 이걸 갖다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직면하는 거, 해석하는 걸 통해 가지고 통찰. 그래서 직면은 조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이 중단되거나 조기 종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사항들을 조금 이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단되는 거 이걸 드롭아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상담이 중단되는 것. 근데 이건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성실하다고 상담자가 근데 간혹 가다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게 있고요. 부정적인 조기 종결. 내담자가 상담을 회피해요. 방어하고 저항해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틀에 맞지 않는 나 해가지고 아유 상담 선생님 못하겠어요. 이런 거죠. 이거 뭐 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초반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또 뭐 이건 뭐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에 관련해서는 여기 상황들 이에 대해 솔직하고 절제된 감정 표현을 해서 이유를 알고 감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능한 이 종결 상담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주요 개입 기법은 초반에 라포를 형성하는 거가 주요한 거였다면 이 중기 단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작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격렬하고 강렬하고 이렇게 그래서 직면 내담자도 자각하지 못한 행동에 불일치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의 모순 이런 걸 지적해주고 충분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중기 단계 이후에 사용해야만 돼요. 직면은 컨프론테이션이라 그래서 가장 강력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얼굴 알지도 못하는데 야 이게 문제요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받죠. 근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세련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석하는 거, 피드백 주는 거, 가끔씩 라포 형성을 위해서 나도 이러이러해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즉시적인 어떤 반응들, 지금 here and now의 개념에서 다뤄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종결을 이제 끝내는 거죠.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현실 영역으로 확장하는 단계다. 현실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건 뭐예요? 상담실 안에 이루어졌던 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실천이 돼야죠. 알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종결이 되는 기준,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어떨 때 끝내느냐? 행동이 변화됐어요. 달라져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끝쳐도 됐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더 적극적이죠. 완전히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이 뭐 잘 지내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흔하진 않아요. 드뭅니다. 그러면 자, 결국 이제 내가 해줄 게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종교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주요 활동. 그러면 종결에서는 무슨 활동하느냐?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필기 기출문제 보시면 빈도가 높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을 요약 정리하고 이때까지 뭐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담 종결에 따라서 내담자의 감정을 이제 수용. 아무리 잘 성공적인 상담을 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럴 때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별의 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맹을 맺고 작업을 했잖아요.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같이 떠난 건데,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느껴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디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 형태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행은 그렇다 해서 다시 안 만나도 되지만, 상담은 돌아갔지만 문제가 또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나타나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추후 계획을 또 잡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서 다시 와서 몇 개월 하자. 그리고 지내는 경과들을 이제 관찰해요. 이럴 때 이제 요약하고 강화 주고 종결 감정을 다루는 형태로 한다. 요거 기출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상담. 요것도 우리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단기 상담의 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 그다음에 아닌 사람의 특징,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구체적이면 좋다예요. 뭐 때문에 나 힘들어요. 그럼 그 문제를 다뤄주면 돼요. 거기 포커스 맞춰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달상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거 이거 언급했었죠. 어떤 겁니까? 유치원생이 학교 들어가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거나, 초등학생 6학년이 중학생 되거나. 여러분 이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낯선 장소에,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개입에 대해서 동기와 수용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단기로 상담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구체적인 것만큼 일시적이고 급성적인 형태는 요거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거는 단기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자기 통찰 능력,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자, 부적합한 사람 보세요. 동기가 낮아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해. 그다음에 고치고 싶지도 않아.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을 뭐 말이 염소든 우물에 끌고 갈 수 있고 시냇가에 데려갈 수 있지만 그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어요. 머리를 그렇게 밀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상담도 그런 측면이 있다. 만성적이고 복합적이면 굉장히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죠.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든가 성격장애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단기에 맞지 않습니다. 중장기로 가야 돼요. 혹은 지휘체계가 전혀 전무해요.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경우 자원이 매우 부족해요.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이럴 때는 단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유형 중에 가족 상담이 있죠. 가족 상담. 이 가족 상담은 정신분석에서는 가족 상담이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가족을 다루면 다루지 1대1의 상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이렇게 해보든 뭐든 해보니까 아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동 자체는 변화가 잘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 근데 집에만 가면 또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아동만 다뤄서는 안 되구나 하면서 심리학자인 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보다는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들을 다뤄야 되는구나라는 개념을 하면서 발달했다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구되고 심리학자도 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집단 치료도 비슷한데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호작용의 체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상담 중에서 개인 면담을 요청하고 있을 때 가족 동의가 좀 필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를 무시하고 막 진행하게 되면 가족끼리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단 어떻습니까? 노출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관계는 더 장기적으로는 더, 단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맥락의 의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분 사티어다. 그래서 중요한 가족 치료 경험 모델이 있고 가족 치료 모델들이 또 되게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좀 잘 보시면서 특히 사티어는 많이 나와요.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 예.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교정한다라는 거예요. 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치형이에요. 표현하는 거와 느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실감 있고 판단 잘하는 거고 초이성형은 어떤 겁니까? 자기는 전혀 관여 없이 마치 그러니까 답이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초이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모습이나 부인이 얘기하는 거가 공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거잖아 하면서 자기도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고 뭔가 다른 이 법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산만형은 무질서예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의사소통 방식이 중구난방이고 회의형은 어떻습니까? 자꾸 어때요? 자기 뜻은 버리고 상대의 뜻말을 따라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의사 형태고 비난형은 상대를 비난하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뜻말을 굽히는 이 주장하는 이런 것이 비난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교재 참조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비지시적인 놀이치료. 이 놀이치료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요 기출문제에 나오는 거의 핵심이 요거니까 요거 이외에도 뭐 놀이치료가 다양하게 많지만 비지시적인 놀이치료에 가지는 8가지 원칙 중에 적어도 5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과 따뜻하고 친숙한 관계를 빠르게 형성한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방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한 그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거고 아이로 하여금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허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동에게 알려주고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통찰력을 획득하는 거 그다음에 아동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 결정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과 대사, 지시를 갖다가 비지시적이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치료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라는 거는 완만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인 거를 인식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아이에 관련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임감 형성을 위해 가지고 아동에게 행동을 제한하는 과하게 그러면 뭐 이걸 뭐 애를 교육하고 혼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약속을 지키고 뭐 같이 놀이를 하고 나선 정리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거 8가지 원칙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 이것도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기출문제 위주로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상담 목표 설정하고 구성원의
을 정하는데 집단을 구성하는데 구성원이 어떤 대상인지 몇 명으로 할 건지 성격은 어떤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결정해요. 그다음에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상담 장소나 시간을 결정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전에 만나가지고 사전 상담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의 기법들이 있어요. 개입하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 연결하기, 피드백 주고받기, 새로운 행동 실험하는 거, 침묵을 처리하는 거, 행동의 모범하기. 그렇죠? 모범 보이기예요. 모범 보이기. 이건 이제 모델링이죠. 연결하기는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집단 응집력을 촉진시키는 거고, 피드백은 뭐예요?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엔 네가 말한 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혼자 생각하는데 못했던 여러 가지 시도하기 어려웠던 생각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 잘 못했는데 발표하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침묵을 처리하는 거. 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침묵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표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모범 보이는 거. 상담자가 시범적으로 모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집단 이제 이 지도자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침묵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집단에서 해요. 이럴 때 회기 초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하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자연스러워요, 이건.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의 소위 말하는 역동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개입해가지고 A 씨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하고 그러면 또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시켜보세요 하면서 상호작용 시키든가 혹은 자 B 씨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느껴지는 침묵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뭘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갖다 어떻습니까? 정리하는 그런 거 침묵이 있죠. 예, 이럴 때는 어때요? 말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잠깐 스스로 생각하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예, 이때 어때요? 자기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할 말을 놓쳤어. 이럴 때도 침묵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표정을 보면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침묵 상황에서 효과적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언급돼서 나오는 게 사이버 상담. 요즘은 이제 이게 앞으로는 더 큰 효과도 되고 실용적으로도 많이 되죠. 인터넷, 모바일, 이메일, 채팅, 영상 통화 이런 거에서 활용하는 이 비대면이라는 표현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면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비대면일 수 있죠. 시차가 있는. 그래서 이거 뭐 리얼타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는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대면이란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비스에 접근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치료를 원하는 사람의 3분의 1만 병원이나 상담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안 와요. 그런데 접근이 쉽죠. 이메일을 한다든가 하면 간단하게 전달하니까. 그래서 좀 많아지는.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고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내가 원할 때 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담자군이 상담 의사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혀 상담이라고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좋은 건요, 익명성 있죠. 솔직한 표현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못 봐요. 비언어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포 형성이나 상담의 어떤 질이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피상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출제되는 영역들은 좀 아닌 부분도 있고, 예, 뭐 그래서 기타 문제 상담 유형에 해당되는 챗 중에 빈도가 높은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자, 우리 약물은 이렇게 나와요. 흥분세, 억제제, 환각제. 이 흥분제를 자극제라고도 그래요. 예, 억제제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환각제는 환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카인, 암페타민, 니코틴, 카페인. 이 니코틴은 담배죠. 카페인은 커피죠. 이거는 자극제예요. 얼라시켜요. 예. 그다음에 억제제는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진정하는 게 술입니다. 술. 많은 분들이 알코올, 술을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게 억제, 편안하게 만들고 늘어뜨리는 게 있어요. 초반에는 이 뭘까요? 판단력이나 이런 걸 약간 느슨하게 하니까 감정 표현이 원활해져 가지고 이렇게 들뜨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이게 차분하게 만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완전 차분해지죠. 그다음에 바비투레이션, 바비투레이트, 수면제, 항불안제. 그다음에 진통제도 있고요. 헤로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몰핀 대표적인 진통제죠. 펜타닐 지금 미국에서 많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그다음에 본드나 아세톤 가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공업 물질인데도 우리 저희 70년대 80년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 억제제예요. 멍멍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이제 환각제는 환각을 경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LSD, 그다음에 메스칼린, 펜시클리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뭐 대마나 스테로이드 계통, 나이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3개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알코올. 자, 그다음에 요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용어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오용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코올, 실험용 알코올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죠. 알코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남용은 뭡니까? 의학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렇죠? 신나를 사용한다든가 앞에 나왔던 거. 근데 의존은 뭡니까? 신체적으로 약물에서 강한 갈망을 느끼고 약물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정도의 상태예요. 이게 의존이라고, 약물 의존. 그다음에 내성은 뭐예요? 같은 양의 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 5g에 만족하던 게 6g 되고 7g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거죠. 내성이 생긴다. 금단은 뭡니까? 약물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상심리에서 그 DT 뭐 이런 것들 배웠죠. 혹은 선망. 그런 것들이 여기 금단 증상에 해당이 된다. 요거 약물 중독 과정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잘 나오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의존. 그 다음에는 강박 단계가 된다. 그래서 실험적, 사회적, 도구적, 습관적, 강박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요때 상담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상담 기법 중에 동기 강화 상담, 그 다음에 AA, 어나니머스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래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은 뭐 인간이 취할 수 없다, 뭐 이런 컨셉으로 약간 신앙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 있는 측면이 요소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극복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돕는 이런 접근도 많이 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약물 중독이나 이런 치료, 특히 알코올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사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가지 기법, 저항하기, 뭐 양가 감정 기르기, 공감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과정으로서 상담을 기법을 적용시키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도록 하는 이제 접근 방법이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성장한 자녀들,
철이 빨리 드는 느낌. 그래서 어른 아이 이런 느낌이 주고요. 너무 자기 감정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너무 철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면에는 자존감이 낮고 책임에 대해서 두렵고 회피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미숙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권위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성피해 상담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일반적 지침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성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편견, 선입견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선입견이 없어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그다음에 내담자가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성 지식을 상담가도 가지고 있고 내담자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조금 성의 개방적인 태도. 그러니까 성의 개방이 성에 뭐 이걸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픈된 마음으로 성 지식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정보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피해 상담은 그다음에 당연히 솔직한 의사표현. 이거 얘기하면 어떠지? 이게 아니라 성도 인간의 여러 경험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에 너무 큰 가치를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전문 지식 그다음에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성에 관련된 내담자의 생각을 다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으로는 성 피해자의 대표적 감정인 자기를 학대하거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탐색해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성폭력은 이렇게 알아보시면 면식범이 많습니다. 면식범이 80% 넘는 거로. 그래서 우연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탐색할 때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이거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성을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야 될 거가 침해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는 다른 뭐 신체적 폭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걸 타인이 간섭하고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뭡니까? 뭐 옷이 너무 짧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가 피해자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결정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 시험에 언급이 잘 되는 영역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초기 단계, 중기, 종기로 나눠서 초기 단계는 감정 중심에 접근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기는 뭐예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결은 계획에서 종결하는 그래서 요것만 먼저 드리고 초기 단계는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필기에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거 신체적 긴장을 당연히 이완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내담자가.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한 걸 자기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그거를 강제로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수용하고 그다음에 재반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중기에는 직접적으로 돕는 건데 뭡니까? 사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해서 그 감정을 토로하게 하고 원인이 뭔지도 알게 하고 이건 전적으로 가해자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탐색해서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도 임상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그다음에 종결 단계는 계획된 어떤 종결 수립. 그래서 이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어렵기 때문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적당한 때에 잘 정리하는 이거 필요하고, 그래서 높은 의존도 관리하고 변화 확인하고 소감 나누고 종결의 감정 나누고, 이거는 뭐 종결 상담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도 다양하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비행 상담 있죠. 청소년 비행의 종류, 뭐 사회적 비행, 심리적 비행, 그다음에 지위상의 비행, 범죄 비행. 지위 비행은 지위가 많아서 비행이 아니라 청소년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나이대인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위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인론 여러 개가 있어요. 아노미 이론은 뭡니까? 본인이 세상이 다 지켜야 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 가치관 혼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면 집을 살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가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형이 있고, 그쵸? 친척들이 있고 대가족 쌓이면 통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야, 유대가 약해, 그 결핍을 느껴. 이럴 때 비행이 발생한다. 하위 문화 이론은 뭡니까? 이건 하층 계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렘이라고 하는 경제 소득이 나는 지역에서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가, 사회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컬처라고 하는, 이때 좌절감 경험하고 비행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화처럼 긍정적으로, 그리고 깽단처럼 되는, 그래서 어디 중남미의 여러 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특정 나라를 지정하긴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문화가 비행을 저지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중에 많이 언급되는 게 청소년 자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 요인, 굉장히 공격성인데 남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약물 남용, 충동성,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식습관,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 그다음에 수면 변화, 회피 행동, 고립이 증가, 그다음에 가정 문화, 결손 가정, 그다음에 과잉보, 그다음에 자살에 모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자살 시도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 많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많고, 부족한 의사소통 기술이 있고, 부적절한 대처 기술이 있고, 그래서 회피하고 충동적인 행동하고 자기 비난 등이 있을 때 이게 욱하고 충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학습 상담이 있습니다. 학습 부진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학업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 실패 경험이 많은 거, 동기도 낮고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상담 과정은 형성하는 거, 문제 탐색하고 평가하는 거, 목표 설정하는 거. 중기는 개입이에요. 패턴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종결 단계에서는 관계 정리하는 거, 성장 확인하고 격려하는 거.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시간 관리 전략,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를 수립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공부.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리 전략을 하는 거고, 시험 관리 전략, 시험 전략은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스케줄 짜는 거, 집중 시간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화가 있다.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중에 SQ3R이 있다. 전체를 한번 봐요. 서베이, 그다음에 퀘스천 합니다. 물어봐요.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읽고 답을 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 SQ3R 뭐 이런 게 학습 방법으로 있다. 5단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직업이나 진로 상담 관련해서는 요게 시험에 좀 나오는 게 내담자의 자율성, 주체성을 존중하는 거. 그 내담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직업을 미결정할 때는 그 직업 미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직업이나 진로 관련해 가지고 상담자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되고, 내담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고 신뢰 형성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간혹 심적 어려움 때문에 진로를 결정 못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로 및 직업 문제 해결에도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생애 기술 상담은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로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 기술 언어, 행동 언어, 책임 언어, 과정 언어 등을 사용해 가지고 생애 기술 언어를 활용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행동 기술, 요거는 언어, 음성, 신체 접촉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전생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잘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직업적인 기술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진로 관련해서 문제 유형별 개입 전략들, 진로를 미결정했을 때, 우유부단할 때 두 개로 나눠서 미결정할 때는 정보가 없거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땐 자기 이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정보 제공이나 진로 선택에 대해서 문제를 명료하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유부단한 건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잘 모를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책임 회피,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담으로 개입하고 대인관계나 가족 역동 등의 어떤 심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역동적인 이해 또는 감정을 반영하는 이런 심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관련해서 이 심리 상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상담부터 그다음에 기법들, 초기, 중기 이런 것들을 쭉 간략하게 기출 위주의 개념들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한 거가 질출되는 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들은 꼭 교재 참고해가지고 수험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더 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